오늘은 제2장 역지사지로 공감 능력 키우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야, 참 공감된다. 전혀 공감되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 가끔 씁니다. 공감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공감이라는 말과 또 동정이라는 말, 두 말의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공감력을 가장 잘 실천했던 그런 부분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그 공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는 공감하는 뇌, 거울신경세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공감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바로 뇌의 구조상 또 뇌의 조직 가운데 공감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울신경세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이 잠재된 공감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이론이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또 어떤 연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선은 역지사지를 연습해 보자. 그 다음에 편견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접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고의 폭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체험에 뛰어든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좀 더 폭넓은 시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인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자, 이런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서 원만한 인간관계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돕고 또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과 또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PPT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역지사지로 공감 능력 키우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란 그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죠. 뭐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그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서론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로 그 34쪽에 보면 속담 하나가 나옵니다. 샤이엔족 인디언 속담. 그래서 내 이웃의 목화신을 신고 2달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 속담이라고 그래요. 예, 그림 사진 목화신 나오죠. 아주 편안한 그런 신인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걸 좀 설명하면요,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비난부터 한다는 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이나 상황 같은 것을 먼저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일들을 비난부터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타인의 눈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그리스어의 그 엠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엠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M이라고 하는 말과 또 파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엠파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요. 그러면 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속, 또 안,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고통 또는 열정,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직역을 하면은요,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을 공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요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어떤 그 생활 태도를 갖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또 나를 따라와주는 길을 바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 속에 또 그런 행동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고통과 내 어려움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감의 정신, 공감의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알포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1897년에서 1967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상을 통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및 행동 속으로 위치를 바꿔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동 속으로 나와 위치를 바꿔보는 것, 그것이 곧 공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나왔던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과 결국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고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상상이나 추론을 통해 타인의 입장과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마치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의 심리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나 추론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자리에 나를 위치시킨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의 심리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공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과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 또 동정이라는 말, 거의 비슷한 말로 여겨집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 동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엽게 여김, 또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품입니다. 동정의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나의 어려운 처지인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 것, 그것이 곧 동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동정이라는 말과 공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동정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타인에 대한 감정, 그 감정에 머무른다면, 또 아니면 거기에 있다면 공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보다 공감은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딱하게 여기 가볍게 여기는 건 물론이고, 공감은 그런 단계까지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면, 공감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또 상대방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어떤 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감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개인의 협동성, 또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이 증가하고 이타적 행동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더군다나 어떤 그 개인주의적, 또 자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기적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은 바로 공감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많아질수록 협동성이나 또 대인관계 능력이나 사회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기적 행동이 아니라 이타적 행동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또 역시 비슷한 레위 사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한다고 하는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들은 이기적 생각으로 내가 여기에 머물렀다가 나도 저 사람 꼴이 될 수도 있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급한 일로 가는데 내가 늦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이제 그 길을 지나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즉 다른 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나쁜 감정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말도 안 하고 또 뭐 음식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야, 참 안 됐구나.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요, 치유하는 그런 행동을 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또 그 사람의 그런 그 아픈 처지를 행동으로 실천했던, 돌봤던 그런 사람일까요? 그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긍휼과 자비의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또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그 공감 능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 메마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공감의 마음,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중국의 공자는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소불욕을 물시 어인하라. 굉장히 한자로 돼서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도 원하지 않는 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그 생활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곳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것을 일명 황금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황금률이라는 말은 황금처럼 소중한 계명이다. 황금처럼 소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물론 성경에 황금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그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배려를 실천하는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편리한 대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4번에 보면 공감하는 뇌, 또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의 그 신체 구조 속에, 특별히 이 뇌라고 하는 그 신체 구조 속에 소위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그러면 이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거울신경세포란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보고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활성화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옆에 그 사진을 보면 재미있죠? 어린아이 둘이 서로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 또 생활 속에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그 거울신경세포의 존재는 인간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마음으로 또 상상으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는 이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행동, 그것이 곧 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사람에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재된 공감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을 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역지사지를 연습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역지사지를 연습해보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에
나를 대입해 봄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역지사지를 한번 그 행동으로 실천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뭐 부모님이나 또 형제자매나 친구나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한번 역지사지를 연습해 보자는 것이죠. 그냥 피상적으로 또 아무 어떤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을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일상 속에서 연습을 해보면 훨씬 더 그 공감 능력이 성장하게 되는, 또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견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생활 태도 가운데 바로 이 편견이라는 것이 있죠. 편견이다, 선입견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질이랄까요, 본성, 그것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늘 보던 상대방이라도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듯 호기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보자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좀 뭔가 티나게 어떤 일을 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가짐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도 자주 보는 사람, 뭐 아까 얘기했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상대에게 좀 더 어떤 그 편견을 내려놓고 객관적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훈련, 그런 것도 공감 능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체험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연극, 뭐 사진, 소설 등은 훌륭한 간접 체험의 소재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뭐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체험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체험,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영화나 연극이나 사진이나 소설이나 기타 이런 여러 매체들을 우리가 접함으로써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감 능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 안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한다면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체험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일을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죠. 경험만큼 좋은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것을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요, 실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이론적 지식을
내 것으로 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체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 중에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자, 그만큼 고생한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훨씬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 그런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성장시킨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체험에 뛰어드는 그런 삶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감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영상이 하나 준비가 됐는데요. 공감 능력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그 거울신경세포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EBS에서 나왔던 그런 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입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색을 볼 수 있고 초점을 맞추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찰나임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 라는 어떤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모의 비행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지는 않지만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뿐인데 비행기가 요동칠 때 두려움과 긴장감까지 함께 느낍니다. 내가 관찰자 시점이와 행위자인 시점에서 동시에 발화하는 영역이 거울세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이나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자 시점과 행위자의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발화한다는 것은 제3자의 어떤 행위나 의도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떤 나의 것으로 어떤 나의 감각적인 운동적인 그런 정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장 역지사지로 공감 능력 키우기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강의 끝나고 나서 항상 퀴즈 하나씩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3주차 퀴즈인데요. 퀴즈의 내용은 거울신경세포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퀴즈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난에 가서 이 거울신경세포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을 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